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다큐 작가 정화영의 서툴지만 결국엔 위로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을 했던 방송 작가로 만났고요. 이제는 인생 친구가 되어서 드문드문 가끔씩 연락을 해도 언제나 어제 본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눌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책 여러 권 가운데서 제가 제일 깊숙한 감동을 받았던 책이기도 해요. 서툴지만 결국엔 위로라는 책입니다. 다큐 작가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동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녀의 책 서툴지만 결국엔 위로 가운데서 몇 부분을 골라서 읽어드리죠. 도시엔 많은 사람이 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늘 외롭다. 가끔 사무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볼 때면 아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도시의 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사람으로 가득한 도시에 왜 친구는 귀한 걸까? 꽤 오랜 시간 질문했어도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회사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솔직히 사치다. 오늘 터놓은 내 이야기가 내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까봐 조바심이 나고 내 연약한 심리 상태가 약점이 될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웃는 얼굴, 강한 표정이 담긴 가면을 쓰고 외롭지 않아라는 광고 문구를 쓴 듯 살아간다. 그런 우리가 허물을 벗고 민낯의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가끔 고독의 상태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 차 한 잔을 마실 누군가, 이유 없이 전화 통화를 할 누군가, 가족이면 좋고 친구라면 더 좋다. 고독의 자리를 빠져나오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소연이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전화를 기다린다. 만약 그녀의 삶이 똑같다면 내 관심이 고문이 될까봐 두렵다. 행복한 목소리가 듣고 싶다. 나 결혼해요라는 연락은 언제쯤 올까?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소연이는 알고 있을까? 가끔 나도 쓸데없는 감정을 어딘가에 쏟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과 그런 슬픈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때론 소파에 누워 핸드폰 친구 목록에서 이름을 찾기도 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다. 위로받기를 자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캐나다 민속 화가 모두 루이스의 그림을 펼쳐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이나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모두의 그림을 보면 화폭에 채워진 강렬한 명랑함에 미소가 퍼진다. 모두 루이스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창가 의자에 앉아 쟁반을 이젤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생선 통조림 깡통을 팔레트로 사용할 만큼 가난했던 그녀는 가장 저렴한 페인트 희석제밖에 쓸 수 없었는데 그런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그림 한두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등과 허리가 굽고 손가락도 펴지지 않는 장애인이었지만 긍정적인 성격대로 밝은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었다. 33살에 44살 노총각과 결혼에 성공하지만 그리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을 보면 남편 에버릿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모두는 매일 그림을 그려 생활비를 책임졌고 술에 취한 남편의 술주정을 이해하며 살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남편에게 평생 이용당했다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평생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명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 감정 쓰레기통이 사람이 아닐 때도 있다. 내가 그녀의 그림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작품에 담긴 그녀의 마음 때문이었다. 모두의 작품은 똑같은 그림이 많은데 그녀가 회상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고 한다. 행복한 시절을 추억하던 모두는 기억 속 한 장면을 마치 노래를 부르듯 반복해 그려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감정 쓰레기통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 글이라도 쓰는 습관이다. 알 수 없는 우울감, 끝이 없는 상실감, 어떤 존재라는 외로움, 인간이라는 근원적 연약함,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오는 밤이면 나는 노트북을 연다. 친구의 우울과 가족의 슬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밤에도 나는 컴퓨터를 켠다. 펜과 노트 대신에 타닥타닥 비명을 질러주는 키보드가 있어서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위로를 청할 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그는 널 사랑해 라는 식의 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투덜거림에 아니야, 넌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위로. 그런데 거기서 그러게 이상한 사람이네, 사랑이 식었나 봐 라고 말한다거나 그래, 내가 다 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관계는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 듣기를 바라는 말과 진심이 다를 때 나는 조심스럽다. 나의 진심을 꺼내 놓았을 때 그녀와 그들에게 미움받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타인의 친절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뉴욕의 어떤 이들이 정말 낯선 어떤 이를 만나면서 서로를 발견하는, 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영화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분들은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타인은 있잖아요. 영화 타인의 친절, 앨리스의 대사 중에서 낯선 사람이 인생 깊숙이 들어오려는 걸 반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경계하고 긴장한다. 내게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변화를 이끌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낯설었던 타인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된다. 머리의 지시가 마음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내 존재의 하찮음에 누군가 조금씩 의미를 채울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모두가 처음엔 낯선 타인이었다는 것을. 사랑의 무게를 저울로 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습관처럼 전화 통화 빈도와 선물의 양, 기념일을 챙기는 정성, 나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측량해서 사랑의 무게를 달아본다. 내가 더 뭔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더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계산기 앞에 선다. 그리고 이내 불행해진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받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게 된다. 문제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누워버린다는 거다. 더 노력할 힘이 없다고 말하며 사랑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관계를 포기한다. 사랑의 무게를 재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결론 내릴 때
너무 차갑게 관계를 끝낸다. 이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진다. 조직에서 사랑받길 원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꿈꾸며 자신을 괴롭힌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제일 먼저 불러서 의논하던 선배가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걸 봤을 때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의 존재를 누군가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 이건 슬픈 일이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권하고 싶다. 누군가의 표정과 태도에서, 말투와 뉘앙스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는 일은 그만두자고.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완전히 멀리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다. 그냥 사랑하는 것뿐.